네, 안녕하십니까. 정우의 템베거 오늘 좀 특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요즘에 좀 시장이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말이니까 뭐 새로운 내용들 있나, 뭐 바뀌는 게 있나 뭔가 좀 체크는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짧게나마 강의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우선은 좀 대형주 분석을 좀 잠깐 봐드릴 거고요. 2차 전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반등이 사실 뭐 보자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좀 괜찮아질 거라 했지만서도 현 시장의 분위기상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자, 그리고 FOMC는 과연 언제까지 금리를 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따른 조금 고민을 해보죠. 자, 그리고요. 현 시점에 좀 반등 가능한 테마주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괜찮을 테마주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건데 우선 여러분들 이제 가장 많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부터 하이닉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보고 2차 전지 보고 그다음에 몇몇 그룹주 체크해 볼 건데요. 우선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여러분 궁금해하실 건 같은데 사실 뭐 뚜렷할 뭐 악재나 호재거리를 비교해 봤을 때 뭐 딱히 없어요. 그냥 뭐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게 주가에 크리티컬한 리스크를 주진 않아요. 이제 이전처럼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넘어갔어요. 그 부분은 이제는 시장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으로의 납품은 결국 이어지는 거고 그냥 속도의 차이인 것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점은 과연 이제 업황의 개선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은 실적을 가지고 오고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사실 상당히 소외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10몇 년 전에 나스닥 지수, 그때 당시 나스닥이 뭐 1,500, 2,000 했을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나스닥은 그때보다 10배 이상이 가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는 그대로 멈춰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증시가 소외를 받고 있다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스닥의 종목들처럼 IT 종목들처럼 주목을 받았다면 최소한 현재 가격보다는 5배 이상, 10배까지는 움직여야지 정상인 그런 수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지만 그래도 4분기는 항상 IT 기업들의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거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정세상, 전국 불안상 그 부분이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18만 원짜리와 20만 원짜리, 21만 원 정도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여기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부터 해서 발빠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장 중요했었던 11월에 내다 꽂은 다음 살짝의 반등이 있었던 자리, 여기가 이제 18만 원 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있죠. 8월과 10월 달에 고점이었던 자리 자체가 여기가 20만 원 선이지만 완전 꼭지까지 본다면 20만 5천 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안착되면서 갈 수 있는 자리로 보는 게 21만 원 선입니다. 자, 21만 원 선까지 빠르게 안착이 되어 올라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전고점 테스트, 신고가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나오게 될 겁니다. 완벽한 신고가는 하이닉스는 25만 원 선입니다. 4분기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HBM 등등 해가지고 이슈화가 되기 시작할 거고요. 블랙웰,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통해서 주가는 레벨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주가의 약간 변동폭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좀 안 가고 하이닉스는 발빠른 움직임이 나오지만 똑같습니다. 뭡니까? 그냥 분할로 보시면 됩니다. 분할 매수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사시면 될까요? 언제까지? 바로 내년
최소한 저는 1분기 아니면 2분기까지는 분할 매수 하신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분할 매수 하시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죠. 뭡니까? 급하게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준비했어. 하이닉스나 삼성을 사려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한 달 동안 5번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하루 5번. 하루 5번은 분할 매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분봉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 해당하고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한 달에 최소한 1번에서 2번 이렇게 산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서 한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꾸준하게 11월, 10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시고 삼성도 그렇지만 하이닉스는 요 분할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실이 내년 하반기에 있을 겁니다. 국내 증시에 여러 리스크가 있죠. 지금 너무 시끄러운 게 있습니다. 뭐 정치 리스크도 있지만 그렇죠? FOMC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를 내릴 거예요. BOJ는 방향성이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아직은 모르겠으나 뭐 동결 쪽이냐 인상이냐 하지만 리스크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는 시점은 내년 1분기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 분할 매수하시라.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시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차랑 기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현대차나 기아나 차트의 움직임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6월부터 해서 고점을 딱 30만 원 못 찍었어요. 현대차가. 그리고 나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심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현대차, 기아 똑같지만 차트의 주봉 상황을 보고 생각해 보자면 생각해 볼 때 20년 바닥도 괜찮지만 22년도 하반기 때 끝자락, 23년 초 바닥부터 해서 라인을 연결해 보자면 완전 끝자락입니다. 거의 이런 자리가 형성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조금 저항 자리로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자리부터 해서는 항상 그렇지만 저항 자리가 형성은 좀 돼요. 뭐 하나 더 라인을 만들어 볼게요. 그 전, 요 자리가 될 것 같네요. 이 자리는 23년도 고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과거치도 있습니다. 이 자리가 있고 돌려 세웠죠. 2번이나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리가 중요한 돌파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 가는 자리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하단의 저항 자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돌릴 채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에는 이제 플러스 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 좀 시끄러워, 금리, 환율 막 포함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점점점 막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잘 못 갔었던 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라인에 이 두 라인이 점차 모이고 있고 이 시점 자체가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어느 순간 얘가 크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단 조건들이 있겠죠. 뭐예요? 국내 리스크, 국외 리스크 자체가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 리스크는 뭡니까? 탄핵, 정치 리스크가 있겠죠. 그렇죠? 국정이 좀 불안하니까 전부 불안했다는 부분이 리스크는 되겠죠. 근데 그 부분도 내년 뭡니까? 한 2분기쯤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분위기를 가잖아요.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FOMC의 금리 인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 2기에 따른 영향이겠죠. 트럼프 2기는 언제 시작을 합니까? 1월 20일인가요? 출발을 합니다. 당선이 되고 난 후보다 당선되고 나서 시작하기 전 이 시기가 가장 힘이 셉니다. 트럼프는. 그때겠죠. 그럼 그때까지 시장은 뭐다?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요. 그 가상화폐가 더 득세하겠지. 가상화폐 또 언제 떨어질까요?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가기만 할까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계속 가기만 할까요? 떨어지는 날이 있겠죠. 그건 언제쯤일까? 트럼프 얘기 출범하고 난 이후에는 가상화폐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보통 그래요. 심적으로. 뭔가 딱 그 기점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기관들은 그 기점을 노리고 뭐 할까요? 숏배팅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당분간은 뭐예요? 현대나 기아차, 현대차 마찬가지로 약간 이런 횡보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큰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 자체가 딱 떨어지는 게 이게 언제? 한 2월, 한 3월 될까나요? 이때쯤부터 해서
쫙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고 올라갈 거예요. 차분하게. 그러면서 내년 하반기에 여기 30만 원의 돌파 시도를 다시 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거는 현대차나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현대차 문제가 아니에요. 기아도 마찬가지 이런 차트를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그룹 전반으로 해서 이 모양새를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이스도 마찬가지고 뭐 현대그룹 등등의 현대그룹주 많잖아요. 현대차 그룹주. 걱정하지 마시고 현대차의 움직임. 그리고 또 하나 현대그룹주는 현대차 그룹은 뭘 할까요? 주주 정책. 그렇죠? 뭔가 그 주주 정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이 나올 거다. 근데 다만 요게 트럼프도 요거 그렇고 약간 시간은 걸립니다. 1분기 정도, 1월 정도, 뭐 약간 좀 들어 2월까지는 그런 막 움직임이 제한적일 수 있다. 요거는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꼭 그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SK바이오그룹주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삼바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이제 흐름이 너무 좋았었죠. 110만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저는 누누이 80만 원 아래 자리는 무지하게 쌉니다. 그냥 사세요라고 수개월, 거의 1년, 2년인가요? 말씀을 드려왔었던 터고 그게 이제 차트를 크게 펼쳐보자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간 이제 수년간 강조드렸었던 여기 80만 원 전에 여기인데요. 요 구간대, 요 80만 원 아래 구간대에서는 매력도가 높습니다. 잡으시고 70만 원 이탈 자리는 절대 안 올 자리니까 꼭 잡으세요라고 많이 얘기를 드렸었죠. 바닥. 이거 왔어요. 자, 근데 잘 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주봉으로 볼게요. 차트 대응 하실 때 21년 고점 자리가 있죠. 여기. 이게 거기가 100만 원 자리예요. 100만 원 조금 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라 보시면 돼요. 약 100만 원이라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긋고요. 자, 여기가 되게 이 자리 돌파가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죠. 100만 원 자리가. 근데 돌파가 했어요. 올해. 그래서 떨어졌지만 시장이 좀 힘든 상황에서 약간 흔들림이 있었지만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봤을 때 이 100만 원 라인을 다시 뭐예요? 지금 최근에 탈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차트상의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돌파가 조만간 예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고가의 자리에 해당하는 110만 원대 자리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왜? 이 자리를 왜 제가 빌어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 과거의 데이터에서 여기 고점 자리를 나름의 지키면서 반등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그 다음 다시 올라갈 때는 심리적 저항선 자리가 쉽게 무너집니다. 저항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려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삼바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차트도 지금 굉장히 이쁜 차트라 사실 현재 자리에서도 매수가 가능한 종목으로 저는 보입니다. 100만 원 아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특별하게 문제없이 수익이 날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그래서 삼바는 문제가 안 돼 사실. 문제는 이거죠. 뭐예요? 셀트리온. 그러니까 회사 좋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주가 너무 안 가는 거지. 특히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다시 움직이려는 것 같단 말이죠. 제약주가 한 번의 성장을 거친 다음에는 이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때 가장 최고 히트 쳤던 그런 자리들이죠. 2017년, 18년. 그리고 2020년 이때는 마찬가지고 이때 가장 히트였죠. 이때. 가장 히트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부터 그다음부터 뭐예요? 램시마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트룩시마 등등해서 이제 복제약들의 흐름들이 너무나 매출이 잘 나오니까 이제는 뭡니까? 바이오주로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꿈과 희망 따위는 없고 그냥 제조업 회사가 돼버린 거죠. 제약주들의 끝은 결국 제조업이잖아. 제조업이 됐어요. 자동차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그게 약일 뿐인 거지. 그런 회사가 되다 보니 지금부터는 실적으로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셀트리온의 이익 부분에서 실적을 열어보자면 좀 답답한 거죠. 22년, 23년, 22, 23을 봤을 때 이익 부분이 6,400억에서 6,500억에서 올해는 24년에 실적을 보면은 아직 3,000억이 안 됐어요. 3분기인데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얘는 이제 뭐 꿈과 희망이 있는 제약 바이오라 볼 수가 없고 제조업인 상황인데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뭔가요? 실적이고 이익이잖아요. 그게 사실 상당히 조금 높은 편이지만 전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많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서정진 회장님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계시죠. 회사가 매출의 성장폭 자체가 조금 뭔가 불안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회사의 여러 방향성을 봤을 때 매출이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여러 이슈들이 생기고 있어요. 새로운 약들이.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움직임이 잡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또 빠지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조금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지금 조정이 나올 때마다 아주 천천히 담아두시면은 괜찮을 겁니다. 역시나 셀트리온 라인들도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천천히 분할 매수가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꼭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12월부터라 치고 뭐 한 6월, 5월까지는 6개월의 텀을 두시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됩니다. 조정 심하다. 분할 매수라 하면 이런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돈을 가지고 몇 번 그냥 나눠 사는 그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아주 천천히. 이 월이에요, 월. 한 달에 뭐 예를 들어 1,000만 원 산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200만 원 사시고 주마다 50만 원씩 사시던가 그런 식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루에 10만 원씩 사시던가 아무 생각 없이 사시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사시고 나시면 어느 순간 수익은 나 있을 거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SK바이오 그룹주들은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조금은 답답해요. SK바이오 사이언스고요. SK바이오 팜 보시면 바이오팜은 그래도 한번 차트를 올려 세우고 나서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이제 흐름 자체가 나 살아있어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좀 보여주는데 SK바이오팜은요. 추세가 보면은 바닥이 이런 식으로 높아져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약간 등락이 있지만서도 확실한 것은 요 패턴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자면 고점도 이어볼게요. 네. 방향을 따라가요. 그렇죠? 보이시는 대로 그래요. 그렇죠? 이 공간 여기는 사실 여기 라인이었으니까 거의 비슷해요. 이 흐름을 타고 가.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현재 사실 굉장히 무슨 공간 굉장히 좋은 양호한 매수 오케이. 그리고 기다리면 이것도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매수 대응하고 나면 결국 또 신고가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차트 굉장히 이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거예요. 사이언스는 주가가 이래요. 야, 이거 언제 돌리려는 거야? 계속 역사적 신저가를 그려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확대해 보자면 여기 고점 자리 여기가 8만 원, 9만 원대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4만 원까지 왔다 5만 원대 온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아직 상당히 안 붙어요. 근데 기술적인 접근 자리로 생각해 보자면 이런 자리 하나가 보이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긴 한데 왜 이 자리를 제가 짚냐면 이슈 좋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 전 고점에 여기 저점 자리에 저항 자리가 체크가 되고 그 다음 자리에서 고점에 저항 자리가 여기가 몇 개가 체크가 되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여기가 이제 약 6만 원이고 여기가 약 7만 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6만 원 자리까지 갈 수 있어. 별 문제 없이. 그리고 올라가다가 7만 원 자리에서 얘는 턱이 턱턱 걸리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출발선이니까. 이 박스에 예. 그러니까 7만 원짜리까지도 별 문제 없이 갈 거예요.
근데 7만 원부터 과연 얼마나 자연스럽게 돌리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지 예측을 해보자면은 저는 지금 바닥이라고 보는데 주가가 이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이 바닥에서 이러고 있다가 가겠지? 이러고 있다가 갈 거야. 그럼 7만 원 돌파한 다음에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7만 원 이탈 다시 가는 그림이니까. 근데 많이들 털리는 게 어디냐면 이게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떨어질 때 털려요. 많이들 그래요. 근데 그냥 진득하게 보여 계신다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그냥 갑니다. 이런 종목들은. 쭉쭉 갑니다. 똑같습니다. 셀트리온하고. 뭐 합니까? 그냥 사면 됩니다. 분할 매수로. 똑같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거 있죠? 2차 전지업종. 이게 머리가 아파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가 한번 올라오고 횡보하고 있고, 에코프로비 오늘 많이 깨지고, 이게 이제 깨지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슈잖아요. 트럼프. 근데 우리는 이것만 생각했어, 사실. 뭐만 생각했냐면, 먼저 앞서 봤던 게 IRA 법안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뭐예요? 관세 부분이 온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제 이게 관세로 터진 거거든요. 근데 IRA 법안 자체가 트럼프 이제 2기 출범할 때 방향성을 잡을 거예요. 보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 이게 나오겠죠.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이 분명 영향을 또 한 번 줄 거예요. 이 시기 자체가 다 지나가야 돼. 이게 다 해소가 되는 게 언제예요? 출범이 1월 20일 날 하고서 뭐 이것저것 하겠죠. 한두 달 정도 더 뭐 정책 얘기하고 쭉 할 거 아니야. 바로바로 막 더다닥 던질 거 아니에요. 싸게 막 할 거 아니야, 트럼프가. 그 시기가 지나야 되니까 최소한 언제? 2월에 3월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뭐다? 1분기까지는 뭐예요? 그냥 버려야 돼. 버리라는 표현이 죄송한데 참고 계셔야 돼요. 기대감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참으셔야 됩니다. 1분기 지나고 나서 2분기는 돼야 그나마 조금 뭔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약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테슬라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현재 어디랑 밀접하게 관련돼서 일을 보고 있습니까? 중국이랑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또 누구랑 트럼프랑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쵸? 일론 머스크가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최근에 FSD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 미국 정부에서 뭔가 승인을 자꾸 내주는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대규모 자금을 넣어서 투자해서 일론 머스크가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하지만 이 관점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 왜 투자를 하고 목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자율주행을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 빅데이터. 빅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빅데이터가. 미국 내에서는 빅데이터 수집에 한계가 있습니다. 법적인 것 때문에. 그거를 지금 트럼프가 조금 풀어주려고 하는 게 최근에 데이터 관련된 얘기,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니 그런 거예요. 근데 중국 내에서는 다 풀려 있습니다. 맘대로 해 이겁니다. 다 풀어놨어. 테슬라는 그게 필요하거든. 차가 중요한 게 아니야. 데이터라고, 데이터. 데이터. 지금 여러분 데이터 싸움으로 가요. 하나 뭐 말씀드리면 테무라는 요즘에 유통 회사가 있죠. 쿠팡이랑 두 회사는 완전히 달라요. 쿠팡은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요. 막 물건을 막 광고 뜨고 물건 사게 해가지고. 테무는 이익이 안 남아요. 테무는 엄청난 데이터 회사예요. 수집을 한다고요.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데이터를 팔아먹기 위한. 중국 왜 틱톡 얘기를 해요? 틱톡이 왜 미국 내에서 문제가 돼요? 이거 데이터 싸움이잖아. 네. 그렇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없이 많은 전기차들의 테슬라, 여기 중국에선 테슬라한테 적극적으로 오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에 베팅을 해서 이거를 뭔가 풀어내야 되는 거야.
우주항공의 정책도 풀어내야 되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어. 사실 일론 머스크 때문에 당선이 됐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일정 부분이 아니라 꽤 많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뭐예요? 아, 그래. 얘가 둘이 어떻게 딜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테슬라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약간의 관세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는 그렇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약간의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뭐 100% 무조건 안 된다는 아니고 관세를 좀 약간 덜 한다든가 뭔가 약간의 방향성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대할 수 있어. 있는데 그거는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테슬라 외에서의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가 중심이 되겠죠.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좀 뭔가 큰 그림. 그래서 요거를 보셔야 돼서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에 이미 다 터진 상황이라 기대는 조금 굉장히 낮지만 내년 한 2분기나 3분기 절반이 지나고 난 시점부터 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이거를 절대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물량도 그렇고요. 기술도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이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간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두산과 LG그룹주들은 패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FOMC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수치는 얼마인가요? 퍼센테이지로 얘기 드리면 2.5에서 약 3%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고요. 그 정도인데 이거를 과연 언제쯤 마무리가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FOMC 회의 때 한 차례도 빼지 않고 이 25bp씩 계속 인하를 하게 되면은 내년 여름쯤이면 끝이 나겠죠. 계속 다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가 우선 미국이 생각하는 이제 금리의 이제 기준치예요. 이때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상황인데 제가 사실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트럼프 2기가 딱 출범을 하게 된 1월 말 되고 나서 2월부터 시장이 좀 어떻게 변화가 될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 알고 계셔야 될 게 몇 가지 제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면은 주식이 떨어져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오른다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를 잠깐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금리 인하하면은 우리가 걱정 많이 했잖아요. 사실 지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만 하다가 인하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두 차례 했나요? 자, 금리 인하하면 주식이 떨어진다는 거야. 왜?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뭐가 될지 몰라요. 자, 우선은 금리 인하를 한 이유가 뭐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거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살기 빡빡하다 보니 금리를 인하하는 거다. 그런 거고. 또 하나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효과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이거는. 계속 내릴 수 없잖아요. 일본이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했는데 결국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그래. 기대에 못 미치는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얘기 드리는데 금리 인하를 저번에 몇 달, 2개월 전인가요? 미국에서 막 한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우리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증시에서 금리 인하를 가지고 야, 리스크다라고 크게 몸소 와닿으시는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참 심리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물론 금리 인하를 하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힘들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유럽은요, 어느새 거의 금리를 거의 다 내려놨어요. 유럽은요. 알고 계셨나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유럽은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고 하거든요. 독일 폭스바겐 뭔가요? 난리가 났잖아.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뭐예요? 경제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해서 얘는 금리 인하 주식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반면에 그럼 지금 사실은 어떤가요? 주식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올라는 가고 있어요. 자, 금리 인하면 주식이 오른다에 대해 생각하시는 부분이 뭔가? 어떤 부분인가요? 대출 비용 감소? 와닿진 않아. 감소는 한데 은행들은 왜 주유소들은 왜 항상 우리 매번 그러잖아요. 금리 인하나 유가가 떨어졌는데 기름값은 왜 안 내려? 그렇죠?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또 금리가 올라가면은 잽싸게 기름값을 올리고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그렇기도 하죠, 사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가 오르. 대출 비용 감소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대체 투자 수익률 감소되는 게 뭐예요?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주식으로 잘 안 옵니다. 어디로 갑니까? 네. 코인으로 죄다 넘어가고 있죠. 답답합니다. 비트코인은 10만 달러를 넘어서 10만 5천 달러 이상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정도입니다. 자, 반면에 또 금리 인하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한다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시점 뭐가 있나요? 환율이 너무나도 지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될 수 있겠지. 근데 물건을 떼다가 해외에서 떼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은 좀 고민이 돼요. 환율이 지금 1,400원대 막 초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왜 오르냐? 경제 성장이 촉진되고 미래 기대감이 반영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굳이 뭐 이렇게. 근데 지금 시점에서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것도 100%가 아니고 뭔가 금리를 인하해서 오른다와 떨어진다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뭐다? 전 세계는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데요. 그냥 심리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좀 큽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뭐 외인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 매력도가 너무나 떨어져요.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게 이게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간단한 거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우리나라 시장이 소외를 받아왔는지, 근데 그 소외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코스피 차트의 월봉으로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이고. 자, 리먼 브라더스 2008년 사태 때부터 보자면 요때 2000포인트가 여기가 2000포인트예요. 2010년, 2011년 요때가 이제 뭐 1,500, 600 여기가 2000 좀 됩니다. 한 15년 좀 더네. 자, 기억하세요. 2010년도 1,700포인트. 그죠? 기억하시고 요거를 다시 돌아가서 자. 참 이거 보면 참담해요. 저는 2010년 차트 갈게요. 요때인데요. 2010년도쯤에 나스닥이 얼마였냐면 2,100, 200이었어요. 코스피는 한 2,000포인트 좀 안 됐었고요. 일단 현재 딱 봤을 때 15년 만에 두 지수의 이제 상황을 보자면 나스닥은 2만 포인트가 넘어갔어요. 2만 173이고 뭐 거의 뭐 10배가 뛰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돌아가서 봤을 때 네. 그때 당시 이제 2,000 좀 안 됐을 시점인데 지금 2,400인 거지.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10배고 우리는 몇십 퍼센트 약간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냥 철저하게 소외받아 온 거예요. 그간에. 저평가야 그거를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뭐예요? 증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표적으로 뭐 분단돼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요, 이미 뭐 지금부터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미 2010년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10년을 오고 있는, 잃어버린 20년, 15년 이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정치적인 얘기거든 죄송하지만 여당, 야당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뭔가 화합을 하고서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시장 자체를. 끌어내고서 우리나라 경기와 주식시장을 살리는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뭐예요? 점차 지치니까 돈은 어디로 갑니까? 네.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그 트리거 역할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오래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전부터 해외 주식을 쉽게 할 수 있었지만 약간 번거로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특정 순간부터 이게 21년, 22년인가? 어느 특정 순간부터 우리나라 증권사 있죠. 증권사들의 그냥 뭐 예를 들면 키움증권, 미래에셋 등등의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쉽게 살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광고를 엄청나게 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더 트리거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가상화폐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도 뭐 한두 배는 기본이고요. 많게는 10배짜리도 허다다합니다. 이게 가뜩이나 우리나라 시장 움직이지도 않는데 더더욱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거든.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해서 좋은 회사를 산 것 같은데 떨어지기만 하니까 잘못한 게 없어. 근데 떨어지는 거에 베팅도 안 되는 거야. 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요? 코인 시장, 코인 선물 시장 가가지고 일반적인 선물 파생 시장은 원금 그 이상의 돈을 잃잖아요. 크게. 그렇지만 코인 선물 시장은 뭐예요? 잃어도 원금만 잃거든 또. 떨어지는 거에 베팅이 되니까 또 합리적인 것 같아. 이런 요즘 젊은이들의 관점이래요. 그러니까 더더욱 더 글로 몰리는 거예요, 돈들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만들어진 거야. 더더욱 요즘은 더 그래. 그러니까 예전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져나오는 게 뭐예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얘기가. 근데 그게 쉽나요? 그렇지는 않잖아. 선물한다 그러면 베팅 잘못하면 바로 돈 다 날리고 청산일 건데.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금리 인상을 하던 뭐 안 하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예, 제가 뭐 일단 이 주제를 떠들었는데 이게 좀 빨리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다? 오로지 사람들의 시선은 뭐예요? 지금은 관점에서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고민도 안 해. 예, 뭘 봅니까? 우리는 지금 뭐 탄핵 보나요? 정치 리스크, 트럼프 이런 거 뭐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느 순간 되면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됐든 심리가 너무 시장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알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점에서 그래도 우리가 꼭 보셔야 될 것들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낮방송에서 이제 그래도 꼭 보셔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테마주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내년도에 진짜 볼만한 회사들이 있어요. 지금 주가도 많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다가 내려와 있고 이러고 있고 거기다 이런 그래프들이 많아요. 약간 돌리는 듯한 그래프들.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것도 있지만 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업종의 테마 종목들은요. 분명히 다시 한번 한 획을 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볼 거냐면 우선은 저는 유리기판부터 무조건 봐야 됩니다. 유리기판 필수입니다. 필수.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로 가야 됩니다. 액침 냉각도 마찬가지지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유리기판의 대표적인 종목들 보시면 대표주자 삼성전기와 SKC가 되겠죠. 그리고 많이들 이제 좋아하시는 종목으로는 뭐 필옵틱스, HB테크,
YC캠, 캠트로닉스 정도가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시장에서. 요 종목들은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심 종목에다가 꼭 넣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몇 종목만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SKC 잠깐 볼게요. 자, SKC도 정말 최근에 바닥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많이 돌리는 그림인데 제가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차트 보고 대응을 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바닥을 이렇게 형성하고 나서 이렇게 돌리는 그림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완벽하게 바닥이라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바닥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게 이런 자리들인 거예요. 업종의 이슈도 그렇지만 자 이게 나름의 바닥을 확인하고서 돌려요. 그리고 여기가 저점 자리가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한 10만 원대 후반 되는데 돌파만 돌파만 나오면 가는 건데 지금 그 돌파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 고점 라인으로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라인을 그어보자면은 못 가더라도 이런 라인까지는 상승이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급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뒤지면서 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얼마나 될까요? 13에서 뭐 14까지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그림이 형성됩니다. SKC. 요거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자, 그 다음 봤을 때 뭐 있습니까? 여기서 필옵틱스. 요거 나름 되게 중요하잖아요. 많이들 보시잖아요. 볼게요. 자, 필옵 같은 경우도요. 많이 내려왔다가 차트가 서서히 다시 한번 돌리는데 자,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최근에 확대해서 봤을 때 단기봉일지는 모르겠으나 쓰리바닥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쓰리바닥 이전에도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돌릴 때도 여기서 지지하다가 약간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와요. 의미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 자체가. 거래량만 좀만 받쳐주기 시작하면은 뭐 여기 같은 거래량을 좀 기대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반등은 준다. 그러니까 바로 안 될 수 있어요. 이러다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면은 자연스럽게 얘는 여기 고점 2개 있죠? 여기 쌍봉 자리였잖아요. 쓰리봉 자리에 테스트가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빨리 올 수도 있고 좀 늦게 올 수도 있지만 차분하게 보시면 어느 순간 올라오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심하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조금 매수 대응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자 HB 테크도 같이 보자면 이것도 보면 많이 주저앉았어요. 그죠? 정말 주저앉았어요. 자 그런데요. 차트 줄거나 보죠. 여기 쫙. 2020년 바닥이에요. 완전 바닥에서의 반등이거든요. 여기 자리. 그리고 여기도 나름의 바닥이라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또 여기가 나왔어요. 자, 이러고 나서 지금 차 돌립니다. 큰 흐름에 이렇게 두 번의 이렇게 흐름들이 있었죠. 근데 유리기판 이슈가 안 죽는다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에 탑픽 근처 막 이런 좀 왔다 갔다 하여튼 탑픽을 자랑하는 테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연스럽게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 항상 강조는 이 자리 있죠. 1차적인 고점 자리. 여기 그 자리에 나오고 있거든요. 2,000원 자리가. 다시 돌파한다.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나름의 가격상. 바로 가겠네 얘는. 얘는 4,000원까지 올렸습니다. HB테크 물려 계신 분들 있죠? 많을 거예요. 여기 뭐 4,000원대, 3,000원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홀딩하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까지 유리기판 짧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송배전. 이것도 핵심이에요. 송배전 전력 테마주들 여러분 보시면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 특히나 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좋은 회사들이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송배전 관련주들에서의 대장 3총사는 뭔가요? LS 일렉트릭, HD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을 3대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근에 차트 보면은 산일전기 이런 애들은 뭐 상장하지만 엄청 잘 가고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이 송배전 관련주들은 포트에 편입이 되어 계셔야 되는데 두 종목 좋습니다. 두 종목. 3개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요. LS냐, HD 현대냐, 효성이냐 요거는 들어가 계셔야 됩니다. 3개 중에 하나 들어가 계셔야 되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되 뭐 재룡, 전기산업, 일진, 산일, 가온, 대우는 뺄게요. 좀 정치 테마를 껴가지고 요 정도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그러니까
요 LS, HT현대, 효성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재룡에서나 일진이나 가온에서 산일에서 하나 좀 대안도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서 하나 더 편입하셔가지고 두 종목은 가져가시고 포트의 20%에서 30%는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자, 3대 장주 잠깐 볼게요. 사실 진짜 뭐 LS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HT현대도 그렇고 너무나 좀 이쁜 차트거든요. 자, LS 일렉트릭도요. 차트가 보시면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채비를 살랑살랑 하는 거예요. 죽으려면 진작에 죽었어요, 이미. 근데 안 죽이거든요. 안 죽여요. 버텨내면서 많이 갔었죠, 이슈 따라서. 밀려다가 이제 횡보하는 거예요. 여기 자체 횡보 자리야. 네. 시장만 조금만 진짜 도와주면 이거 날개를 펼 건데 좀 많이 아쉬워요. LS가 저는 굉장히 좋게 보이는 종목 가운데 하나고, 자, HD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오르고 있죠, 사실. 너무 많이 올라요. 이거 보시면 계속 신고가 패턴으로 가요. 이 종목은 제가 얼마 전에도 9월 달 이때쯤 떨어질 때 좋습니다.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 하시면 됩니다. 강조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느새 다시 한번 신고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 최고가는 41만 3,500원 자리입니다. 근데 저 자리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튀어갔는데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회사의 실적인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 HT현대 일렉트릭만 이런 실적이 아니라 다 이렇습니다. 3분기까지입니다. 영업이익 벌써 5천억 넘었어요.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3,100억이었는데 야, 21년도에 97억 하던 영업이익 회사가 22년 1,300억, 그리고 23년에 3,100억, 그리고 올해는 얼마인가요? 7천억? 어마무시하죠. 매출 자체도요. 3조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근데 잘 아시겠죠? 이게 근데 올해만 이렇게 끝나나요? 아니요. 내년은 더 좋대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라고 합니다. 미국 내에서의 라인을 까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우리나라 갖고 있는 그 기술력들 다 이런 거.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는 거지. 8월 달, 9월 달에 힘들었었던 우리나라 증시 상황에 따라 힘들었지만서도 얘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효성, 네, 중공업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튀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약간 힘들었지만 다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대장들은 LS 일렉이 조금 약간 저조하긴 하지만 HG나 효성은 결국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기다리시면 그냥 올라가는 회사들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그 외의 종목들도 놓치지 말고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봐드리면은 자, CXL인데 CXL은 YC, DI, 엑시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오스는 좀 약간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더 좋은 종목도 많은데요. 요거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YC, 엑시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대로 하셔서 CXL 관련주들도 포트에 넣어두셔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10% 정도. 네. 송배전은 20에서 30%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트에 넣어두신다면은 내년 이제 하반기 때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중요하게 CXL 그리고 송배전 그리고 유리기판 이런 종목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포트에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사실 강의를 이제 마칠 건데요.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좀 답답한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똑같은 얘기가 돌고 돕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무슨 얘기가 돌까요? 국내 증시 저평가돼 있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질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시점 자체는 당장은 아니고요. 최소한 트럼프 이게 출범한 이후도 몇 개월 지나야 될 겁니다. 결국에 내년 2분기 아니라면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사실 상반기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빨리 풀린다면은 2분기 때는 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최근에 뭡니까? 상저하고의 2025년 증시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좋은 결과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 주식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